이재명 지사 누적 득표율 50.29%, 과반 득표 간신히 턱걸이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요, 이 목표치가 57%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57%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선을 치렀을 때 달성했던 그런 득표율이기도 한데 이것과 비교해서 좀 많이 낮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더 높을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 쪽 경선 결과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차 슈퍼위크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들 투표 결과가 나올 때 그때 조금 더 많이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결국 3차 슈퍼위크에서 큰 격차로 이낙연 후보한테 지는 걸로 나와서 과반을 간신히 넘었는데요. 전 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어느 당이지만 다 마찬가지지만 과반 얻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 후보가 50% 넘게 지지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과반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과반을 넘는다는 게 한 후보한테 확 쏠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 후보의 대세론이 완전히 굳어져야 과반 정도가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과반 자체를 이게 너무 적게 받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슈퍼위크 결과는 언론에서도 많이 분석은 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이 1, 2차 슈퍼위크 선거인단 모집한 게 7, 8월이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9월 초부터 각 순회 경선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가운데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었어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최대한 3차 투표인단을 우리 사람으로 빨리 적극적으로 모집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이 의원직을 던지겠다고 하는 게 9월 8일이었어요. 9월 8일 던지겠다고 할 때 굉장히 좀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또 역으로 말하면 호남에서 그 광주하고 전남 투표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득표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정론도 일부 작용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집했던 3차 선거인단이 이번에 투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하고 참여를 했고 그 선거인단이 또 대장동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측면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번에 좀 62대 28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격차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과반 50.29%의 지지를 얻은 부분, 57%를 목표로 했었지만 일단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런 투표에서 과반을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아울러 이 국민선거인단 3차 투표에서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나온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 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서울 경선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굉장히 좀 넉넉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그런데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개봉되고 난 뒤 상당히 좀 장래가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62.3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28%대에 그쳤는데 이 부분은 방금 평론가님께서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번 3차 국민선거인단에 많이 참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대장동 이슈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이요? 네. 2차 선거인단 투표 날이 9월 29일이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검찰에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 측 사람들을 수사하기 시작한 게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날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했고요. 그 후에 김만배 씨라든지 다른 회계사, 변호사라든지 다 불러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주게 됐고 청와대에서도 엄중하게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안한 후보다. 또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하지만 구속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지지자들에게 위기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지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번에 선거인단 같은 경우는 일반 당원하고 일반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야, 본선 가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재명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이 나타난 그러한 투표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고 네. 이재명 지사에겐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지금처럼 한 57%막 본인들이 원했던 만큼 그 정도 득표율로 이겼다면 경선 불복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압도적인 승리를 통해서 새몰이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컨벤션 효과도 나오고. 그런데 이게 논란이 불러일으킬 만한 득표율 차이잖아요. 이것은 결국에는 경선 불복의 네. 불씨를 이낙연 후보에게 줬다라는 생각이고, 아싸리 진짜 처음부터 그냥 50% 이하 해가지고 결선 투표 가서 이겨버리면 또 이낙연 후보가 저렇게 불복하는 모습이 안 나올 텐데, 어정쩡한 득표율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엔 분란에 휩싸이게 됐다. 이 사건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지속될 것 같고, 상처는요, 치유가 되더라도 흔적이 남아요. 그렇다면은 서른 선대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지했던 30%의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설득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니야, 이재명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뭐 장 교수님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굳이 반박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만약에 이번에 3차 슈퍼위크 결과가 그만큼 대장동 문제가 민심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매주마다 막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쏟아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 지사가 푹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됐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적극적으로 선거인단 모집한 그 영향도 일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때 뭔가 좀 두 개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요인이 작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대장동 이슈를 야권에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할 거예요. 근데 사실 어느 대선 후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대선 기간 동안에 아무런 논란 없이 그냥 말끔하게 대선 끝내는 그런 대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리스크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대선 주자가 보여야 할 면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당내 경쟁 주자하고도 싸워야 되죠. 그리고 당 밖에 있는 국민 여론이나 아니면 당 밖의 주자들, 국민의힘 주자들이 주장하는 바하고도 또 싸워줘야 되는 두 가지 싸움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선명성 있는 자기 메시지를 내기가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대장동 문제가 애초에 초기부터 이재명 지사가 직접 연루됐다고 하는 뭔가 의혹이 제기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오다 보니까 유동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됐고, 결국은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단계까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응하는 내용들,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계속 수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재명 게이트냐 국민의힘 게이트냐 이런 식의 어떤 뭐 프레임 전쟁처럼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혼란스럽게 뒤섞였던 메시지를 다시 네.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신이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냐, 책임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책임 없다, 아니 대장동은 잘한 산업이다, 이렇게까지 가지 말고 당신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국민들도 그렇게 상당수는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 것인지 한 번쯤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만 좀 보충 설명해 드리면은, 정치학과 통계학에서는요, 이런 식의 예를 들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일반 당원들이 이러한 투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선행 지표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그 집단, 그 후보에 대해서 네. 내가 어떻게 먼저 생각하느냐가
일단은 결과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일반 국민과 중도층에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선거인단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직은 사이드 이펙트예요. 직접적인 영향을, 지지율의 영향을 이재명 지사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내가 호감을 갖고 있는 정당과 후보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관심 있는 그러한 국민과 네. 지지층에서는 불안해하는 거다. 그 불안 심리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번 경선 결과 끝나고 난 뒤 앞으로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 역시 이제 대장동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음에 있어서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라고도 평론가님께서는 조언하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는 뉴스오늘이 계속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후보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어제 경선 끝나고 난 뒤에 무효표 처리 방식에 이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또 지지하는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입장을 열었습니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승복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복인 건가요? 불복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네. 그냥 경선 룰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거니 선관위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낙연 후보 측은 상당히 좀 난감하고 곤혹스럽다? 특별한 명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 확정됐습니다. 현재 당원 당규는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할 때 통과시킨 당원 당규다 라고 당대표가 규정을 내려버렸고 경쟁자였던 정세균, 김두관 이런 분들도 이낙연 대표 향해서 아예 원칙 지켜라, 당원 당규 지켜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러한 어떤 명분,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요. 처음 정세균 후보가 네. 사퇴를 했을 때 이것을 무효표 하냐 마냐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야 해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한번 문제 제기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불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낙연 후보의 정치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중에 나타난 오심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약간의 미진한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약간의 이의 제기는 할 수가 있지만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거 문제 제기 많이 해가지고 여권이 분열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 제기 계속 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부적절하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에게도 또 당 입장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이 내용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평론가님. 끝난 거죠, 사실은. 네. 네, 선거도 끝났고요. 지금 와서 룰 다시 바꿔서 소급 적용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바꾼다고 했을 때 지지자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후폭풍이나 후과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네. 민주당이 오히려 더 내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럴 때는 당 지도부하고 선관위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져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는 쪽에서 바라볼 때는 패인은 한 100가지는 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패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른 룰 탓을 하는 것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만 한 번만 더 기회가 온다면 대장동 이슈에 끌고 가가지고 지금 3차 슈퍼위커에서 이런 결과 나왔으니 내가 한 번만 더 본선에서 붙는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아쉬움은 가질 수 있겠는데 네. 그건 지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다른 나라 국가대표하고 붙었을 때 지면 항상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한 번만 더 슈팅했더라면 그랬으면 이겼을 텐데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전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것처럼 원팀이 되는데 네. 이렇게 뒤에 와가지고 뒤끝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원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국민의힘 전신당들 쭉 보면 알겠지만 또 민주당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대선이라고 하는 건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한 세력을 교체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주류 세력이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또 새롭게 주류 세력이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 탈락하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낙연 대표 가장 페인은 주류로 비춰졌다는 게 가장 큰 페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같이 함께 행동해 왔던 동지라고 할 만한 그 주류 진영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권력이 바뀌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마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뒤끝이 지금 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거 길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길게 가져가면 이낙연 대표 진짜 정치 안 하겠다고 포기하면 모르겠는데요. 이낙연 대표한테 확실히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정치하겠다고 할 때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후보치고 뒤끝이 좋게 남아서 정치 오래 한 정치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에 경선 내내 마찬가지지만 많은 지지자들이 볼 때 좀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할 때도 그렇지만 본인은 뒤로 빠지고 후보가 뭔가를 이렇게 정면에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거나 돌파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제대로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제기 할 것 같으면 진짜 심각하면 이낙연 후보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선관위 관계자만 나와서 얘기하고 본인은 승복한다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앞으로 정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 문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지 이 부분도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장성철 교수께서 내심으로는 민주당의 분란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 선출이 됐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 뭐라고들 말씀들 하십니까?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고 결국에는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후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 실정에 대해서 제시해라라고 좀 점잖게 얘기했지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갈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떳떳하면 특검을 수용해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그들의 논리로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 진영, 너희 같이 뛰었던 후보가 너 구속당한다고 했잖아.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야. 라는 식의 외곽 때리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몸통, 핵심은 이재명 후보다. 그러니까 당신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 라는 이미지와 프레임을 계속 씌울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 자체가 없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대선 때까지 집권여당의 후보를 검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떠한 유동규 본부장과 이재명 시장과의 연루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수는 없다고 봐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도덕적인 부적절한 프레임을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제 제기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